경주 쪽샘 44호부는 지난 2007년 쪽샘 일대 폐고분 조사를 통해 쪽샘지구 최북단에서 90호와 39호분 사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봉분의 크기는 동서 30m, 남북 23m로 중형급의 적석 목광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발굴조사 현장 및 발굴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2014년 쪽샘 유적 발굴관을 건립한 후 그해 5월부터 정밀 발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44호분의 중심독을 설정하여 토층 조사를 진행하였고 44호분 주변으로 약 10기의 고분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봉토 및 호석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호석 외곽 잔자갈 시설과 무덤 제사를 지낸 흔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렬도 선강문 장경호와 말갑옷을 입은 말이 그려진 그릇 받침대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신라 회화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복식과 인물 묘사, 동물 묘사 등의 내용 구성이 풍부하고 회화성이 우수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 성과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봉토 및 매장 주체부 조사를 통해 피장자의 장신구 조합 일괄 등 최상급의 유물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주인공이 착장한 장신구로 금동관,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은허리띠 장식, 금은 팔찌와 반지, 운모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금동으로 된 비단벌레 장식, 돌절구와 공이 세트, 바둑돌 등 주인공의 높은 위계를 알 수 있는 유물들도 확인되었습니다. 21년에는 매장 주체부의 유물을 수습하고 적석부 해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2년 묘광 및 적석부 기저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에는 목주혈 조사 및 호석 해체를 진행하여 드디어 6월 30일 쪽샘 44호분 발굴조사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쪽샘 44호분은 신라 고분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라 적석 목광묘에 대한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진 첫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적석 목광묘의 구조와 축조 방식을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고 당대 신라 최고 지배층 사회의 장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고고학뿐 아니라 토목공학, 지질학 등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신라 고분 발굴조사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고증과 심화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장 최용찬입니다. 오늘 제 복장을 보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이 오랫동안 기다린 44호분의 발굴 조사 성과가 공개되는 날이라서 특별히 저도 조사단과 같은 복장으로 섰습니다. 꽤 기억이 오래전이지만 이렇게 조사단 복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서니까 아주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13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쪽샘 44호분 발굴조사는 마침 그 반환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반환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비록 발굴조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조사한 만큼 그 성과도 탁월합니다. 신라인의 빼어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신라 왕족의 호화로운 장신과 함께 최상위 계층의 신라 고분에서만 나오는 다양한 일괄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쪽샘 44호분 발굴조사는 묘역 조성부터 무덤을 만든 후 제사에 이르는 이러한 축조 과정을 한 개의 고분 자세에서 밝혀낸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전혀 확인되지 못했던 훼손되기 쉬운 유기물들을 적시의 과학적,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신라 고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오랜 연구 끝에 소개되는 오늘의 시사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유물입니다. 비단벌레 꽃잎 장식 말다래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이는 작품은 복원품이 되겠고, 이 2020년 조사에서 주인공의 오른쪽 머리맡 북동쪽 석단에서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금속 장신과 다양한 유기물이 어지럽게 널린 채 발굴이 되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 작은 조각으로 나온 유기물들, 금속 장신구를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바로 비단벌개 날개를 장식한 죽제 말달의 힘을 최초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비단벌레 날개 장식을 이용한 유물들은 신라 고분의 황남대총이라든가 금관총 그리고 여러 고분에서 바로 최상위 등급의 무덤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연구소가 재현한 바로 이 비단벌레 말달에는 비단벌레 초록빛 날개 그리고 황금빛이 만나 매우 화려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달에는 천마총, 금령총, 금관총에서만 나왔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들 모두는 천마도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나 44호본의 말달에는 최초로 확인된 형식입니다. 뒤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비단벌레 장식을 안에 대서 비단벌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밖으로 돌출되게 해서 4개의 꽃잎이 모여지게 하고 가운데 다시 드리게 장식을 붙인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모습의 말다리죠. 특별히 오늘은 바로 시사의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천마도가 발굴된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지난번 1973 천마를 깨우다라는 기념사업을 현재 올 진행하고 있고요. 천마총 발굴이 5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2023년 올해 바로 이 새로운 형식의 말다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마도가 1500년 전 신라해의 전 작품, 신라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그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여기 보이는 쪽샘 44호본의 말다리는 당시 금속공예의 최고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44호의 주인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이 피장자, 즉 이걸 장착한 주인공은 신라 왕족의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토상을 토대로 약 130cm 정도의 작은 길을 가진 공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 수습된 유물은 상태가 굉장히 그 열악해서 여러 가지 그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재현품을 통해서 저희가 실물이 아닌 재현품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금동관을 보시면 일단 금관은 아닙니다. 금에다 그러니까 길트 브론즈 동에다가 이제 금을 도금한 금동관인데요. 전형적인 출자형 장식과 이렇게 수식을 다른 금관인데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금동 안에는 관 안에서는 마직물, 변직물 등 같은 직물을 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또 최초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홍색, 자색, 황색의 3가지 색살을 이용한 삼색 경금을 이용해서 안에를 붙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가슴걸이를 보시게 되면 가슴걸이는 남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날개가 달린 금구슬, 은구슬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장식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는 황남대총, 천마총, 금령총 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4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은 금령총과도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4호분의 가슴걸이가 금은 유리 이러한 수량이 훨씬 많아서 전체의 길이가 더 길고 화려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은제가다는 많이 그 손상을 입어서 저희가 지금 복원을 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교구는 D자형 띠고리고 T자형의 고리 바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판은 방형의 판에 이렇게 심여평의 투조를 이용해서 장식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뭐 전형적인 신라 과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요패는 대형이 하나가 내려오고 작은 소형이 6식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요패에는 이처럼 고곡 장식이라든가 또는 장도집, 그 다음에 용문양 투조문과 같은 당시의 모든 그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한 금속공예의 기술을 동원한 이러한 요패를 장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금동신발, 금동신발은 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아마 전형적인 신라 신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잔종 상태가 불량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원한 결과
약 280에서 290m. 왜냐하면 290mm라는 것은 지금 신는 신발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장용, 즉 부장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크게 제작을 합니다만 다른 신발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내부에서 분석한 결과 그 가죽과 비단 모직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식리에서 피혁과 모직물이 확인된 것도 역시 44번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유물들을 분석한 결과 이 장신구들이라든가 신발, 금동관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그 이유는 역시 이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라든가 이러한 부장품들이 주인공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묻힌 주인공은 130 정도 제공된 키의 10세 전후의 어린 소녀, 즉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공주를 위해서 당시 왕실에서는 특별히 부장품을 제작하였고 그 부장품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같이 부정으로 해서 이것이 출토된 정말 뜻깊은 저희한테는 큰 자료를 안겨줬습니다만 아마 이 피장자 즉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 공주를 떠나보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비통한 심정이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쪽셈 44호분 출토 유물은 말다래, 보시다시피 말다래 그리고 이런 장착 유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과 아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깊은 얘기는 쪽셈 44호분 발굴조사당의 직접 발굴을 담당한 정인태 학예사가 더 자세하게, 더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쪽셈 44호분 발굴조사 주요 성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정인태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 설명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다래, 그 다음에 유기물 분석, 착장형 장신구 등 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단벌레 장식 대나무 말다래는 주인공이 묻힌 목각부 중에서 머릿맛 위쪽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하부석단이라고 붙이는 시설인데요. 여기는 운주 50여 개를 열을 지어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엽도 있었는데요. 15개 가량을 다발로 부상하였는데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의뢰용으로 추정하고 있고, 말다래는 가로 60, 세로 50cm 범위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습니다. 말다래 외에도 목재칠 안장과 여러 유기물들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안장 깔개 또는 덮개로 사용이 되었던 유기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다래 앞면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심여평 장식, 금동제 보요부, 방구형 장식, 그리고 금동대 이 3개의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속별로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는데요. 심여평 장식 1개에는 비단벌레 날개 1쌍이 사용되었습니다. 심여평 장식은 가장자리 금동태와 비단벌레 날개를 마사실로 연결한 흔적이 확인되었고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결 흔적을 통해 심연평 장식 4개를 십자형으로 배치하고 가운데 방구형 장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 당시 동영과 경상 임당 5회요 구분에서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작기법 분석을 통해 복원된 말다래 복원도입니다. 한편 이 장식 외에도 다양한 직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저희가 유기물 분석과 연구를 통해 직물의 종류와 제작 기법을 확인하였습니다. 5겹의 직물이 있고 죽재 편조물, 가장자리에 오칠한 물풀의 나무틀로 제작을 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재현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비단벌레 표본 400개를 구입해서 날개를 분리하여 제작하였고요.
실제 유물과 동일하게 금동태를 말아 비단벌레와 연결하고 금동판과 실로 고정하였습니다. 말달의 가장 윗면에 능직 견직무일 기가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대나무 편조물을 직접 평직하였습니다. 천연 악교를 이용한 직물의 접합, 오칠도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직물 제작은 의류직물학과 협업으로, 죽제품 제작과 오칠은 무형문화재와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말달의 틀 위에 비단벌레 심해평 장식, 보요부 장식, 금동대를 복온도에 맞게 실로 연결하여 재현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달 외 주요 출토 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물은 목각부, 적석부, 호석 외곽 부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먼저 정지층 위로 토기편들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목각과 적석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전에 의뢰 행위로 추정되고, 목각부는 머릿맛, 주인공 착장유물 발치로 구분되며, 주인공 머리 쪽에는 최대 지름 45cm, 높이 35cm의 대형 철솥 2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뚜껑은 다리 부분을 깨뜨린 그릇 받침을 뒤집어 사용했습니다. 철솥 바닥에는 직물로 출토되었는데요. 분석 결과 점화, 즉 모시로 새끼줄을 꼬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희가 실제 모시로 재현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청동솥 2점 사이에는 청동솥 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황남대총 북분의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금속연기 위쪽으로 돌절구와 공이가 있고, 일본 히로사키 대학 가미조 노부이코 교수가 물을 이용한 전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절구 바닥과 공이 머리 부분에 전분이 검출되었고, 향후 유물의 용도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돌절구와 공이 오른쪽으로 긴 주둥아 달린 주전자 모양의 톡이 5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원반형 석제품과 석재 구슬류도 한 대 출토되었습니다. 또 머릿맡에는 많은 수량의 철제 바늘이 출토되어 주목됩니다. 삼각 거치문이 표시된 오칠 그릇도 포개진채로 출토되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이 문양을 저희 금동관 삼색경금 재현품에 적용을 하였고, 아까 보신 공주 일러스트 2권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150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코를 남쪽으로 향한 금동 신발 한 쌍도 머리맡에 부장되어 있었고, 별도로 놓인 신발은 당시 장례 절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네, 다음은 주인공 착장 유물입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동관, 태완이식, 그리고 남색 구슬, 금, 은 구슬을 꿰는 화려한 가슴걸이, 각종 재료의 팔찌, 반지, 은재 허리띠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사를 꼬아 정교하게 만든 이 금제 귀걸이 드리개는 굉장히 화려하고요. 얼굴 주변으로는 운모를 뿌렸습니다. 착장형 유물을 통해 인고로 남아있지 않지만 키가 130cm 가량이고 장신구 크기가 작은 점을 볼 때 미성년자로 추정합니다. 다음 발치 부분입니다. 발치에는 여러 토기류들과 함께 바둑돌로 출토되는 작은 자갈돌 860여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흑백 3세트로 나눌 수 있는 이 돌은 지난 2022년 천년수담이라는 시연 바둑대국을 통해 바둑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주인공을 둘러싼 하부석단은 말달의 운주, 행엽 등 말장식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음, 내각과 외각 사이 상부 석단 부분에는 금제이식 여러 점이 출토되었고요.
또한 철도자, 철제끌, 철제공구, 소형 토기들도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모도 출토가 되었는데 보통 운모는 사람 주변에 뿌리는 게 특징이라서 저희는 이 이식과 운모의 위치를 통해 석단을 따라서 순장자가 최소 4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석부 높이 3분의 2 지점에서는 외곽 주변을 일주하면서 주가 집중되고 또 토기편도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편과 같은 토기가 머릿말 부장공원에서 출토되어서 이는 당시 축조 공정, 특히 매장 시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덤 축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제사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많은 토기들이 무덤 북쪽에서 출토되었고요. 앞서 영상에 보셨던 2019년에 성곽문 장경호도 여기서 출토되었습니다. 44호부는 목각부 조사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물 200여 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발굴 조사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사료학, 분석학, 보존과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속한 분석으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유기물에서 매장 당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이번 발굴 조사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금동관 내에 2종, 말다리 주변에 1종의 삼색 경금이 분석되었으며 삼국시대 직물 중 삼색 경금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동관 내면에는 검출된 직물의 색깔을 분석하였는데 적색은 꼭두선이, 흑색은 작은 자초로 확인되었고 역시 직물의 염색 재료가 밝혀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직물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금동관에서는 기, 무문의 라가, 말달의 주변에는 이색경금, 그리고 금동 신발에는 초와 평견, 하부석단 운주에서 기가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금동 신발에서는 모직물인 개가 확인되었고요. 분석을 통해 사냥털로 밝혀졌습니다. 고대 모직물에서 사냥털이 분석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물 재현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양구군 사양 노루 증시 보고센터의 협조를 받아 사냥털을 직접 채취를 하였고요. 단국대학교 박운미 교수님의 총괄 아래 많은 분들이 이번 직물 제작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2021년부터 3년 동안 유기물 분석 과정, 직물 제작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계속 담아서 만든 것이고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홍보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토대로 재현품은 영상 순서를 보신 대로 삼색 경금, 개, 기, 라, 초 총 5종의 직물을 재현하였습니다. 삼색 경금은 철기의 거치문을 모티브로 한 것과 현미경 분석 모습에 가깝게 집조한 격자문 등 2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직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44호분 직물 복원 연구는 향후 고대 복식사 연구에 큰 획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금동관 주변에서는 유기물 다발과 다발을 감싼 직물훈도 같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피장자의 머리카락으로 이 유기물의 종류가 확인되었고 머리카락을 감싼 직물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닥, 많은 가닥, 좁은 가닥을 묶은 그런 머리 모양 꾸밈새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머리와 허리 부근에는 홍화 화분이 검색되었습니다. 홍화는 염색, 화장, 약용의 재료이자 헌화에 주로 쓰이는 국화과의 꽃입니다. 매장 장례 과정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부터는 44호분의 무덤 축조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토, 목주혈, 묘강의 축조 순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목주의 위치와 배치 양상, 크기도 밝혀졌습니다. 또 적석부를 쌓기 전에 흙을 성토한 구간, 적석부 기초의 구획성렬은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입니다.
목각부 내에는 순차적으로 크기가 다른 돌을 깐 양상, 목재 및 유기물을 통해 목각의 구조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였습니다. 적석부 전면 조사로 목 가구조의 구조와 형태를 밝히고 적석부와 봉토분 사이에 있는 추정 재단은 44호분의 축조 공정을 명확히 구분짓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적석부 상부의 밀봉토, 이중의 호석 구조와 축조 순서도 확인하였고 고분 북쪽으로 대호 등 120여 점의 토기류는 축조 이후 제사의 구체적인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꺽쇠와 축궁구는 목각부에서 출토되었는데 목각의 구조, 결구 방식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고 건축공학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 목각과 목가구조의 구조와 기능을 밝힐 예정입니다. 44호분은 유기물 분석 외에도 축조 재료의 석재 종류, 산지를 추정하는 지질학적 연구, 또 공정별 구조 안전성과 붕괴 과정 원인을 밝히기 위한 토목공학적 연구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분 축조와 붕괴 과정 3D 모델링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봉분 범위와 주축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다음 정지토를 까는 단계입니다. 이후 목조 가구를 설치를 하고 묘강을 굴착하였습니다. 적석부를 구획을 한 다음에 묘강 바닥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적석과 외곽을 설치하는데 적석은 전체 높이 3분의 2 가량만 먼저 조성하였습니다. 내곽을 설치하고 내곽과 외곽에 석단을 설치합니다. 이후 주인공과 부장유물을 안치합니다. 주인공 안치 단계에 매장 의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제단이 설치되었고요. 내곽을 밀폐하고 외곽 주변으로 적석부를 마무리합니다. 외곽을 밀폐한 후 성열과 점토열을 구획하여 봉토를 쌓아서 1차 봉토를 성토합니다. 목각 상부에는 적석을 한 뒤 점토로 밀봉을 합니다. 다음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설치하는데 하단 호석을 먼저 설치하고 상단 호석과 함께 2차 봉토를 쌓아 올립니다. 호석 외곽으로는 잔자가를 깔고 북쪽에 토기를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토층 조사와 토목공학적 분석을 통해 축조 이후의 붕괴 과정도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붕괴 전 모습이고 서서히 붕괴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목각 붕괴 후에 봉토의 함몰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붕괴된 이후에 봉분 정상부가 약간의 함몰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쪽셈 44호분의 주요 조사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조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축공학적 분석 등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신라인의 장래 문화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김현수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쪽셈 44호는 2014년 5월에 시작하여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굴하였는데요. 평소 궁금해 하시던 신라 고분의 조사 과정을 유적 발굴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소통하는 문화유산 현장으로서 우리나라 발굴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여러분께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자분들과 그리고 시민들을 함께 모시고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시사회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발굴조사하고 또한 심화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한 오늘 시사회가 경주 쪽샘 44호분의 발굴 성과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신라 고분 문화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사회에 함께 해주신 최응천 문화재 청장님과 그리고 시사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주다경 경주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라 그래서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그 쪽샘 44번 그 조금 전에 우리 발굴 담당자 얘기 정말 저는 몇 번 들어도 너무 흥미있고 정말 그 타임 캡슐의 모습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멀리서 내려오신 기자분들 그리고 시민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늘 경주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준하경 경주시장님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시사회를 발판으로 우리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신라 고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우리 쪽샘 44호 고분 발굴 조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시사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응천 청장님께서 직접 발굴 조사원의 복장을 하고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색다르고 보기 좋죠. 예, 1년에 한 번쯤 이런 시사보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우리 김현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님 또 우리 경주에 큰 경사가 났어요. 우리 강봉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경주대학 출신의 강봉원 교수님이 이번에 되셨거든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경주는 고분의 도시죠. 우리 경주에 고분이 몇 개나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논문을 보니까 한 2,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고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소중한 국가 문화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또 전승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분 발굴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번 44호 고분 발굴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우리 유물관을 만들어서 그 유물 발굴 조사 과정 자체를 관광 자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발굴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민들 또 관광객들에 또 공개가 돼서 우리 역사의 소중한 그런 모습들 진행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그것이 뭐랄까요 큰 역사 학습의 문화학습의 그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주 늘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동안 열심히 발굴 조사와 연구에 힘쓰고 그리고 아울러 오늘 시사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황인호 소장, 권택장 학예연구실장, 최장미 학예연구관,
그리고 발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태 학예연구사와 심연철 특별연구원, 출토된 유물 보존 처리를 맡고 있는 신명보 학예연구사입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사회를 보시면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미흡하거나 또 다른 궁금증도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쪽쌤 44호분 조사 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발굴을 담당하였던 세 분께 넘기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집. 네,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후에는 로비에 방금 제어품으로 보셨던 비단벌레 말다래와 그 피장자의 머리카락 실물 자료, 그리고 또 경주연구소에서 분석 연구하여 재현한 직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만 오늘 자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앞열에 계시는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기자분들이 퇴장하신 후에 또 사전 신청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쪽쌤 44호분 조사 담당자이신 정인태 학예연구사와 심연철 특별연구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열에 계시는 기자분들께서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 드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열에 계신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좋은 행사 정말 감사하게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금관총에서도 왜 비단벌레 활용한 장식 말다래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나온 확인된 금관 말다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최초인가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심연철 선생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자료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경주박물관에서 금관총 유물들을 정리하면서 비단벌레가 포함되어 있는 투조 장식, 금동 투조 장식이 나왔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금동 투조가 있는 비단벌레 장식의 말다래로 추정했던 적이 있었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편이 작고 내용이 좀 절약해서 그걸 이제 더 확장시켜서 확정을 짓지는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개인 연구로서 연구 논문으로서 발표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4호 비단벌레 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 물방울 모양 이걸 이제 4개를 활용해서 결국에 이제 꽃잎 십자 형태의 꽃잎 모양을 만들고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 신라 고분 전체에서도 가장 처음이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PPT 자료에서 영상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변에 이제 임당 고분이라든지 이런 주변 사례들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알지 못했던 장식 그러한 것들이 역시 이러한 44호 경주에서부터 출발한 디자인의 모티브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러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된 말다래가 모두 천마도 장식 문양을 모티브로 한 말다래가 출토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4호분에서 출토된 말다래는 그러한 천마도의 모티브가 아닌 새로운 비단벌레를 활용하고 또 그거를 꽃잎 모양으로 해서 아주 화려한 장식의 말다래였다는 것이 조금 새롭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에 기자. 예,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입니다. 공들여서 이제 준비해 주신 발표 잘 봤고요. 유물이 또 화려한 만큼 질문이 또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일단 호화로운 장신구 일체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피장자의 키를 150으로 이제 추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130으로 작아졌고, 그 굉장히 확정적인 숫자를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130으로 추정한 근거가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냥 단순히 10대가 아니라 10살 전후라고 또 추정하신 근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동 신발을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장신구들은 다 착장한 상태로 나왔는데 신발만 유독, 그것도 발밑이 아니라 머리맡에 부장곽에 넣어서 나온 형태가 기존의 어떤 출토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도 이게 또 당시에 이제 매장 장내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별도의 부장각에서 그것도 머리맡에 나온 사례가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머리카락이 나왔잖아요, 금동관에서. 이 머리카락을 따로 어떻게 분석을 좀 하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머리카락을 조사했을 때 그걸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지 조사를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머리카락은 좀 하시고 앞에 나머지만 두 개. 앞 질문 2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이제 공개될 때 150 정도라고 일단 사전적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때는 이게 출토된 유물들을 수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의 정확한 수치를 출토된 당시의 상황으로서 추정을 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출토를 이제 수습을 해서 그 유물들 다 처리를 하고 정확한 그 사이즈, 규격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근거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유물들을 다 수습하고 났을 때 피장자가 놓여있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나머지 근거 자료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한 130 정도가 가장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10세 전후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인골이라든지 아주 적극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들을 이제 추정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대 어린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그 신체 사이즈들의 기준치를 보면 지금 신체 10세 정도 여아의 크기가 133cm에서 135cm 정도로 추정됩니다. 근데 아마 고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건 아주 평균적인, 아주 일반적인 어떤 수준 내에서의 어떤 추정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례는 좀 배제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발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발이 이 화면에서 지금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이 피장자를 기준으로 머리맡에도 있고 그리고 발치 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신발은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저 부분, 머리맡에서도 지금 화면상에서 오른쪽 귀퉁이, 모서리 귀퉁이에서 나왔는데 큰 이제 돌 2매를 저 부장 공간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신발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근데 신라 고분 내에서 이 금동 신발이 출토되는 상황들을 보면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착장한 사례보다 이렇게 부장 공간에 부장을 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경주 이외 경산이라든지 주변 지방에서는 오히려 착장한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맡에 부장을 하는 사례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금동 신발을 착장한 상태로 나왔던 120호분, 120-25분인데 그 고분이 오히려 경주의 사례로서는 좀 특이한 사례고, 이건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부장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카락에 관해서는 정립했습니다. 그 신발을 좀 덧붙이면요, 나주 정천 고분군에서도 신발을 별도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이러한 부분이 그 고대 매장 의뢰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고요. 머리카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삼국시대 때 나온 모든 이제 유물을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머리카락이 출토됐다는 사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예전에 하만 성산산성 발굴 조사에서 사람의 모발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확인되었으나 이제 분석 결과 동물의 머리 쪽에 좀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동물과 사람의 모발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미병으로 관찰을 하셨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된 거고, 저희 이번에 44호분에 나왔던 그 유기물 다발은 모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내부 구조에서 사람의 머리 모발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판명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발과 함께 직물의 흔적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었습니다. 직물이 모발 위에 덮여 있는 흔적, 그리고 모발을 몇 가닥으로 이렇게 따았던, 약간 땄거나 닿았던 흔적이 있는데 딱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감았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머리카락을 감고 덮었던, 그러니까 어떤 머리 장식을 했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그 직물에서도 염색이 되어 있고 그런 마사로 된 실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출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뭐 벽화나 이런 데서는 머리 모양을 추정할 수 있지만 실물 자료로서 이런 증거들이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머리카락을 분석하셨냐고 그 질문을 했던 그 의도가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그 매장자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DNA라든지 뭐 이런 뭐 키나 뭐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 같거든요. 네, DNA도 분명 분석할 수 있는데 저희 자료로서는 DNA 추출까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머리카락을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묶음씩 조금씩 해서 지금 저희가 한 5cm 내의 머리카락 크기가 나왔는데요. 한 4-5묶음으로 묶여진 것은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 자료집 39페이지에 모발에 직물을 감은 모습 해서 저 윗부분에 그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가닥가닥 져 있는 그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자님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하고 두 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홍지유입니다. 그 모발이 보통 사후 30년이면 분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모발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시신을 묻을 때 모발이나 어떤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특수한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모발을 비롯하는 인골이나 모발, 특히 유기물 자료는 역시 이제 이 산화가 되면서 토양과 섞게 되면 이제 쉽게 없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 내에서 다 부식이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이 놓여지면, 즉 물이 찬다거나 산소가 차단되는 환경이 있으면 인골이 나오기도 하고 모발이 나오기도 하고 유기물이 출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44호번 모발은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DNA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그 추출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특히 중요한 거는 보통은 발굴 조사 단계에서 유기물을 분석하거나 채집하거나 이제 전문가들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유물이나 시료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조사 출토 과정에서 그 유기물 분석하시는 전문가들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남아 있었지만 그거를 빨리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분석을 한 게 이런 자료를 밝힐 수 있었고요. 아마 다른 발굴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유기물을 습득을 하면 충분히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진짜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 참여를 하면 충분히 이런 유기물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4분 내에서 유기물 자료로만 한 200건 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삼색 경금이라든지 사냥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밝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상황에 44분 특유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게 여기 먼저 아까 드셔가지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예나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말다래에서는 천마가 이제 중심이 되었는데 이 10살 전후의 어린 소녀한테는 왜 이 비단벌레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뭐 이 전후로 해서 황남대총 남분부터 시작을 해서 비단벌레 관련 장식이나 마구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단벌레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상징해서 이렇게 썼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최소 4명 이상을 순장했으리라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온모가 흩어져 있는 그 상황이랑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첫 번째 질문. 근데 어린아이 공주의 무덤이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출토되었던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비단벌레를 이용한 이런 말달에 사실 여기 상징성에 관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고학적으로는 밝히기가 쉽지 않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인데 비단벌레는 황남대청 남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적성목광묘가 거의 끝나가는 계림로 14호라고 하는 보검이 나온 6세기 늦은 단계 그러한 무덤에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결국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고분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자면 비단벌레는 황남대청 남부는 남성의 피장자이고 그리고 마리간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러한 무덤이고, 그리고 계림로 14호 같은 경우에는 피장자가 2명이 합장된 굉장히 독특한 형태, 그리고 이런 44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신라 공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라서 뭔가 공통성이나 상징성, 특징을 좀 추려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단벌레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좀 상징을 하는지는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순장은 아마 자료집에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안 했고 제가 영상으로만 발표를 드렸고요. 사실은 뭐 모든 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저희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희가 앞에 여러 차례 발굴조사 시사회나 성과 보고회 때도 순장물 빠졌는데, 저희가 아마 작년 대담신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전량 유물 출토가 다 파악되었고요. 그 유물 출토 양상을 이제 저희가 재구성을 다 하고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종류의 유물이 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그 상부석단이라고 하는 내각과 외각, 그 사이에 이 돌을 쌓아놓고 44호분뿐만 아니고 적성목광묘에는 그 아주 특별한 장소에 잔자가를 깝니다. 유물을 놓거나 시신을 놓거나 이런 특별한 곳을 까는데, 상부석단 역시 잔자가를 깔고 정말 그 피장자에서만 보이는 유물이 바로 운모거든요. 운모는 피장자 매장할 때 외에는 아직까지 그 조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모를 좀 가장 확실한 유물로 잡았고, 역시 그 이식이 그 각 운모와 이식이 세트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점이 4군데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일단 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 예,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그 유적박물관, 그러니까 쪽샘 유적박물관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발굴 과정에서 이 유적박물관을 좀 전시관을 짓고 이렇게 발굴을 하셨는데, 이게 쪽샘 44호분을 특별히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존재가 실제 이제 발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떠셨나요? 불편하시거나 혹시 그러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4호분은 일단 대릉원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릉원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접근성,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44호분 처음 모습은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봉토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고 있고, 위에도 거의 이제 주택이나 경작으로 인해서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발굴을 안 하면 계속 그 유적이 훼손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발굴을 결심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릉원 1호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함께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굴관이 있는 점으로 가장 힘든 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현장은 비가 오면 쉬운데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사를 해야 되고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행동을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발굴을 했고, 여러 또 관람객들, 국민들이 참여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발굴을 여기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발굴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조사할 때 정말 조사를 이렇게 하고 공개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끝으로 앞으로 활용 문제는 지금 계속 경주시와 문화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없애기보다는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고, 지금 좀 단기적으로 약간 임시적으로는 유적 보존의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저희가 축조를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축조 과정을 다 밝혔잖아요. 그 과정을 역순으로 실제로 고분을 조사 과정에 맞게 축조하는 재현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아마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축조를 시작하는 과정 어느 시점에서 또 국민들께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데일리의 박미화 기자입니다. 44호번 출토 유기물 분석에서 재현품 중에 조직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그 말탈의 삼색겸의 색사와 조직도와 달리 금동간 기와 조직도하고 운주 기와 조직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도 사실은 직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고요. 요번에 이 직물 분석을 하면서 저희 이 분석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 직물의 총괄을 해주신 고대 직물의 굉장히 전문가이신 당국대학교 박은미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하시는 보통의 직물은 이렇게 평직, 그냥 위사와 경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평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금동간의 기라든지 운주의 기는 위사와 경사를 엮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경사지게 이렇게 엮는 게 특징입니다. 경사지게 엮어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이런 마른 목골을 그리기도 하고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직물을 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물이 나왔고, 실제로 저희 나중에 아마 사진 찍을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말달에 장식되어 있는 직물은 기로 재현이 됐기 때문에 마른 목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분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심현철 선생님을 따라서 그 양옆으로 나가셔서 로비에 저희가 직물 말달의 실물 자료와 머리카락 그리고 재현한 직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열 3열의 기자분들, 앞열 3열 분들은 좌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열에 계신 일반인 그 사전 신청자분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이 유물 발굴 현장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휴가를 내고 대전에서 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생한 장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슴걸이 장식에 유리와 은 같은 것이 이제 다른 유물에 비해서 많이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또 허리 그 장식이 은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특색이 있는데, 기존의 박물관이라든지에서 봤던 허리 장식은 대부분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저 머리에 금 관하고 이 허리 장식이 은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어떤 어린 아이라서 그런 건지 여성이라서 그런 건지 조금 더 화려하게 장식을 넣은 건지 밝은 것을 활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비단벌레 그 말달의 장식과 아까 사냥 털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라에 비단벌레나 사냥 같은 동물들이 있어서 실제 활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그 재현할 때 비단벌레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의 하나의 그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을 활용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말씀해주셨던 이제 가슴걸이, 네, 크게 화려한 가슴걸이는 뭐 신라고분에서 많이 나오는 유물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몇 줄이고 어떤 재료가 쓰였고 거기 따라서 이제 좀 신분이 급이 나누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 일단 저희 오늘 보여드렸던 44호분의 가슴걸이는 그 지금까지 조사된 무덤 중에 금령총 자료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 황남대총이나 금관총이나 이런 화려한 것보다는 금령총 자료가 좀 비슷한데 금령총 자료보다는 이제 그 유물, 그러니까 구슬 개수가 많고 그리고 금은제 구슬이 쓰였다는 점, 이제 요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금령총보다 급이 좀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황남대총이나 왕의 무덤보다는 이제 조금 낮은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은제 허리띠 말씀하셨는데 보통 허리띠는 다른 뭐 관 같은 경우는 금동관, 뭐 금관, 금동관, 은동관, 은제관 이렇게 있는데 보통 허리띠는 거의 금제 허리띠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금제가 나오고 이제 은제 허리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제와 은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금제나 뭐 금동제보다는 이제 은제 허리띠의 출토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황남대총에서도 두 종류의 허리띠가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시 은제 허리띠도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금제 허리띠보다는 조금 위계는 낮은 것으로 그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저희가 세 번째 질문이 혹시 그 비단벌레와 사냥이 혹시 무역이나 교류에 네네네네. 저도 요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아마 지금은 비단벌레가 저희 우리나라에 많이 없지만 아마 고대 때 그리고 뭐 어느 시점까지는 이 자생했던 기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됐다고 남아 있고요. 그래서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모두 삼국에서 출토되는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장신구에만 이 비단벌레가 쓰이고 있고 아마 일본의 비단벌레 장식품도 시기나 형태를 보면 한국에서 이제 전래되었을 기법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는 저희도 자생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구입을 했고 사냥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져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사냥털을 사실은 직조를 할 때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실로 만들어지기가 계속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계절별로 다른 사냥털을 채취를 하고 부위별로 다른 사냥털을 채취를 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실로 잘 안 만들어진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고대의 사냥과 지금의 사냥이 좀 종으로서 좀 다른 점이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어쨌든 생물학적 분석에서는 고대 사냥과 현대 사냥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냥이라고는 밝혀졌지만 아마 털의 종류나 그런 게 환경에 따라서 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던 사냥인지 아니면 또 아닌 건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을 말씀하시면서 이 신분이 조금 낮아서 그런 거냐 여성이라서 그런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금 44호분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둑돌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바둑돌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대부분 이제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뭐 황남대총이라든지 이런 데 바둑돌이 나온 데는 대부분 남성의 무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전까지는 저희도 이제 바둑은 당시에는 남성의 그런 남성들이 즐겨 하는 놀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44호분에서 그리고 44호분의 여성의 무덤에서 그리고 또 봤을 때는 또 어린 공주의 무덤에서 바둑돌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신라 사회가 그렇게 그 여성의 지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사회였을 것으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여성 아이의 무덤인지 남성 아이의 무덤인지는 부장품을 가지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신라고분의 조사 자료가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성별에 대한 유물 구성 조합이 좀 구분되고 있고 거의 학계에서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셨던 44호분의 유물 조합상 특히 여성의 무덤이라도 어느 정도의 무기류는 조금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도
전혀 무기는 없습니다. 네, 방금 오늘 보셨던 마구도 전부 의뢰용으로, 의뢰용으로 특별히 만든 마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무덤은 여성의 무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역시 이 장신구의 크기가 그 어느 고분에도 출토된 것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고 이제 키도 작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는 역시 미성년의 10살 전후의 그런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자분들이 그 질문했는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금동 신발이 지금 머리맡에서 부장품에서 지금 거의가 출토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천마총에 지금 그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발 밑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발 밑에. 그러면 거의가 다 그 부장품 머리 위에서 출토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120-2호분은 그 발치에서 나왔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천마총에도 지금 발밑 쪽으로 되어 있는데 뭐 머리맡에 부장돼야 될 부장곽이 거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뭐 그 이유 근거가 무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료도 사실은 좀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에 따라서 좀 면밀하게 그래서 왜 위치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어디 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유물과 함께 출토됐는지 아마 이런 거를 좀 연구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마총은 이제 발밑 쪽에 있지만 발에 착용은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벗어놓은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토 위치가 머리맡에 있는 것도 있고 천마총으로 발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모든 다른 착장형 장신구는 다 착용을 하고 묻히는데 신발만 착용을 안 한다는 점이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먼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그 크기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황남동 120호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 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 별도로 벗어놓은 게 가장 큰 포커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놓았는지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2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 학예연구소가 꿈이라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됐거든요. 네, 2년 전에 쪽샘 지구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학예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획에서 네, 그때 아이가 질문을 한 게 그러니까 아까 기자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아예 동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건지 동으로 해서 뭐 유적 박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처럼 그 주변이 왜 무덤이 많은데 다 묻었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대릉처럼 그렇게 향후 계획이 되는 건지 아이가 꼭 질문해 달라고 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 발굴 유적관을 쪽샘 유적관을 2014년부터 오픈해서 지금 쭉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럼 이제 보러 갈 수 없는 건가? 이제 저희는 지금 그 앞서 그 기자분들의 질문에도 답변 드렸지만 지금 뭐 이제 행사가 지금 오늘부터 가시면 1시부터 가시면 저희가 발굴 유물을 그대로 출토된 당시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발굴조사 완료됐을 때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맨 땅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뭐 목각도 추정해서 설치를 하고 돌도 그대로 놓고 출토된 토기들도 보존 처리를 다 완료해서 저희가 발치와 머리 쪽에 부장각에 다 해놓은 상태로 지금 그 1시 이후에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은
그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유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장기간 하는 건 조금 어렵고 일주일 동안은 그 현장을 그렇게 전시를 해서 출토 당시, 그러니까 출토 당시가 아니죠. 매장 당시 저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일주일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축조 공정 실험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가 축조 단계가 아까 설명했듯이 몇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어느 정도 되는 점에서 11월경 그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게 저희가 지금 역으로 갚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발굴은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제는 다시 밑에서부터 쭉쭉 쌓아 올라가는 과정을 한 2년 정도, 저희가 발굴하는 데는 근 10년이 걸렸는데 그걸 쌓는데 2년 만에 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마련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쌓기 힘들다면 일정 부분만 쌓아서 축조 실험을 한다든지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주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런 것들 재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공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금관총, 여기 금관총 전시관도 생겼고 고분정보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과 좀 성격을 달리하는, 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축조 공정 실험 2년을 하는 동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많이 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물 아마 철거해서 그 자리를 대릉원처럼 이렇게 복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좀 그거는 가장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 그 발굴관을 조금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뭔가의 그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박강입니다. 제 생각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천마도 놓는 천마총, 금관이 놓으면 금관총을 했는데, 제가 하계사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4호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혹시나 하계사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이름을 짓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보도 자료나 뭔가를 할 때 신라 공주묘로 우선 나갔고요. 이거 비밀이었었는데 아니, 이 이름 공모전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관총, 아니면 천마총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44호분도 이렇게 유물들이 많이 나왔고 특이한 그 좋은 성과도 많이 냈는데,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면 딱 사람들이 그 44호분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공모를 저희가 연말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성과 많이 보셨으니까 생각하셨다가 이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공모하실 때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좋은 이름을 짓지는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국민 공모전으로 한번, 청마총 하면 정말 대국민의 그러한 유적지나 그 관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44분 하면 44분에 무슨 그 총 이렇게 하면 뭔가 딱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대국민 공모로 통해서 저희가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저쪽 뒤에, 저 뒤에, 선생님 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이제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들은 이렇게 공개되어서 저희가 접하니까 너무 좋은데, 실제 현장을 보고 싶어서 저희가 쪽샘 유물관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운영 시간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10시 반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시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운영이 된 다음에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그런데 평소에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이어서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또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또 공휴일이라서 문을 열지 않고, 예전에는 1월 초에 또 방문을 했는데 특별한 기간이라서 1월, 예를 들면 신정 연휴니까 1월 7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 전혀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그냥 밖에서 구경하고 갔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잘할 수 있게, 아니면 국립경주박물관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날 하루는 저녁 시간을 좀 공개를 해주신다거나, 사실 거기가 발굴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이 꼭 작업하는 거를 보아야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료를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설명들을 통해서 그 현장감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 시간에 있어서 약간의 탄력적인 부분에 개선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 그 공지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휴관의 공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또 찾아주실 예정이시면 오시기 전에 좀 번거롭겠지만 연구소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을 하셔가지고 그 검색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연구소 인스타그램을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휴무일이 되면 바로 공지가 뜨기 때문에 저희 소식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 뭐 유튜브라든지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구독해 주시면 저희 행사 일정이랑 뭐 휴관 일정은 바로바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문화재연구소에서 천종고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잖아요. 그쪽도 제가 가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도저히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같이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꼬마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신라 역대왕이 한 6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무덤에 있는 공주가 무슨 왕 때쯤인지 알 수 있어요? 다 한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아주 정목을 찌르는 질문이고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멋진 질문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주라고 일단 이 제목도 붙이고 무덤의 그 성격도 조금 규정을 해보았는데 뭐 공주도 되게 많잖아요. 좀 좁은 의미로 하면 역시 왕의 딸이 될 거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 하면 왕족이 있을 거고, 그 여러 왕족 중에 그 딸이나 뭐 옹주나 공주나 여러 부분까지 좀 넓은 범위로도 뭐 지칭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라공주묘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여러 가지 출도 상황을 봤을 때 그 미성년, 성년은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유물 부장상에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까울 것이다. 요 두 가지만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왕의 공주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전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록도 없고 발굴에서도 누구의 무덤이다 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학생이 얘기해 주신 질문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커서 고고학을 전공해가지고 직접 밝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44호분의 이 성과를 듣고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서 내가 밝혀내야겠다 이런 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을 바로 드릴까 합니다. 시간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껏 수많은 그 고분을 발굴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성별을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서 그 태환이식 귀걸이 같은 경우엔 태환이식이 이제는 거의 여성에 가까운 고분으로 이렇게 점점 이게 비정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여기 44호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렇게 맞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완벽하게 이제 이게 순장이다라고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으나 과연 만약에 이게 순장한 부분들이 맞다면 거기에서 나온 귀걸이들은 이 피장자 그러니까 공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귀걸이처럼 태환 이식이 일괄적으로 다 나왔는지 아니면 태환 이식이 아닌 다른 순장에서는 세환 이식 귀걸이가 나오기도 했는지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태환 이식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환 이식과 나오는 이제 조합상, 유물 조합상을 그러니까 특정 유물이 나와서 여성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그 조합상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판단 조합상, 남성으로 판단 조합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트들이 44호에서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순장자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귀걸이 한 4점 정도가 출토되었고 아마 앞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밝혀지겠지만 그 위에 뭐 떨어지거나 주변에 흩어져 있던 파편이 되어 있던 이식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부석단에는 태환 이식도 있고 세환 이식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일단 남성의 순장자도 있을 수 있고 여성의 순장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거기서는 유물 조합이 운모하고 귀걸이 외에는 이제 다 장신구나 공구기 때문에 도자가 있거든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는 조금 신부를 특정할 만한 유물이긴 한데 그런 유물 조합상이 피장자보다는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식은 두 종류가 함께 나왔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창원에서 온 건기연애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경주의 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를 발굴해 주시는 우리 그 연구원님께 경의를 드리고 연구소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게 발표하신 중에 이거 유물에 대해서 말고 이 호석이라든지 자갈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분이 호수가 밝혀진 게 한 1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갈이라든지 호석 이런 거를 경주 어느 부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한 건지 그것도 고분 자체가 큰 고분도 있고 작은 고분도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소요된 이게 만드는데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렸는지 또 운반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뭐 달구지라든지 구루마 뭐 이런 걸로 해가 하는 건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앞으로 연구도 많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당시에 무덤을 만들 때 실제 모습은 어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지만 역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지질공학적 분석 그리고 토목공학적 분석, 건축공학적 분석 여러 가지 이공 분야의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석재 산지라든지 재료 그다음에 산지 이런 거를 추정을 했을 때 이 적성목강묘에 쓰이는 돌이 다 그냥 냇돌이라고 하죠. 이제 강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가 없는 그런 돌들입니다. 예. 그 냇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보통 산돌, 그러니까 화강암이나 그런 돌들은 산지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냇돌은 이 산지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흘러내리고 퇴적되는 과정에서 이 산지에 알 수 있는 성격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형태나 크기로 봤을 때 44호부나 적성목강묘에서는 조금 호석에 쓰이는 큰 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주체부나 적석에 쓰이는 좀 작은 돌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작은 돌은 44호분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돌은 거기서 구했을 것 같고 큰 돌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천, 큰 하천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남천과 북천, 경주의 큰 하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 북천의 석재의 암종과 크기가 이 44호분에 있는 호석의 크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연구 용역에서는 북천에서
큰 돌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각은 일단 저희 44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각이나 목주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다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수종 분석은 좀 힘들고 대신에 지금 보셨던 말다래에 있는 저 틀 부분이 물풀의 나무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로 직접 재현했는데 저런 유기물로 있지만 목각이나 목주의 나무 재료는 저희 쪽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일부 고분에서는 그 마찬가지로 저런 직물 분석을 통해서 수종을 밝힌 적이 있는데 뭐 소나무도 많이 쓰이고요. 뭐 오동나무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있으세요? 네. 네, 그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돌절구와 공의를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석 기법의 이름과 장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그 분석 재료는 그냥 물입니다. 물로만 검수를 했고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절구에는 이거를 하면서 그 무수한 이 홈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무수한 작은 홈에다가 물을 다 투입을 해서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게 어떤 성분이 있는지, 뭐 전분이 있는지, 뭐 쌀이 있는지 이런 게 분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일본의 전분 분석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아직 어떤 전분인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분이라고만 나왔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때까지 나오는 다른 이제 유물들과 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연말쯤에는 어떤 곡물이다, 곡식이다까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전분까지만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거를 해외에 이렇게 항상 오셔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좀 많아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그냥 물로써도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근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걸 추출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좀 이제 앞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굴조사 보고서는 혹시 지금 출간하신 상태인지 아니면 향후에 출간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발굴조사를 완료하면 2년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해야 됩니다. 네, 그 44호분은 보셨겠지만 이제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고 저희가 그 결과를 통해서 더 좀 심화 연구를 진행해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2년 안에 바로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이렇게 법정 기간이 2년 안에 내도록 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구분해서 뭐 이렇게 성과 부분은 내고 또 저희가 다른 심화 연구했던 거는 또 심화 연구대로 내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2년 후 정도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동 신발이랑 같이 사냥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냥털을 그 신발 안쪽에 덧댔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둘의 관계가? 네, 그 사냥털도 나왔고요, 가죽도 나왔고, 그리고 다른 직물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 비단벌레의 제작 과정을 밝힐 정도만큼은 그렇게 뚜렷하게 시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뭐뭐가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지금 사냥털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털실 같은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털실처럼 이렇게 털이 있는 거, 일단은 그런 건 아니고 그 털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을 만든 걸로 이제 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발 안쪽에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가죽도 있고 이런 화려한 어떤 직물을 덧댄 모습으로 부장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현품들은 지금 나가시면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털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어그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다 실을 짜서 직조를 한 형태로 나왔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쪽쌤 44호분 발굴조사 시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